아마 수백만 년 전의 치타는 지금의 치타보다 훨씬 더 느렸을 겁니다. 각 세대마다 주변의 경쟁자 치타보다 조금 더 빠른 치타가 유전자를 많이 남겼을 것이고,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치타의 평균 속도는 조금씩 빨라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치타의 사냥감인 가젤 역시 수백만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치타들이 점점 더 빨라지다 보니 점점 더 빠른 가젤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치타와 가젤은 함께 맞물려 진보를 이뤄온 것 같습니다. 치타는 더 포식자로서의 능력이 강화됐고, 가젤은 회피 능력이 더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재밌는 건 이 능력의 증가는 개체들의 행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타도 가젤도 조금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치타는 예전보다 빨라진 가젤을 잡기 위해 여전히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대부분 사냥은 실패로 끝나죠. 가젤의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빨라진 치타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망쳐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전보다 조금도 더 여유로워지지 않았죠. 이렇게 생존 요건이 서로 연결된 두 생명체 종이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진화하는 현상을 공진화라고 부르는데요. 생물학자 앤디 돕슨은 공진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며 그 결과 개체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팍팍해질 때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한 생명체가 유전적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은 한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의 힘이 무한했다면 생명체들은 지금쯤 훨씬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고 초식동물은 고기를 문제없이 소화시켰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잠재적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능력이 증대되면 다른 방향에서는 능력이 퇴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유전자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이나 사냥 능력 등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만큼 면역 기능이나 소화 효율 등 다른 능력이 감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개체의 삶은 윤택해지지 않죠. 군비 경쟁과 비슷한 현상은 한 종 안에서의 번식 경쟁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드테일이라는 물고기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은 검처럼 길게 삐져나오는데 암컷들은 더 긴 검을 가진 수컷을 선호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잘생긴 얼굴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긴 검이 헤엄칠 때는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물살을 가르는 효율을 낮추거든요. 한 실험에서는 검이 긴 소드테일들은 검이 짧은 소드테일보다 헤엄칠 때 에너지 효율이 1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도 30% 정도 느렸죠. 이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포식자가 다가올 때 빠르게 헤엄치지 못하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게다가 긴 검은 포식자의 눈에 더 쉽게 띄기 때문에 잡아먹힐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엄청난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컷 소드테일들은 전반적으로 검을 길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번식에 유리하니까요. 번식을 위해 개체의 길고 안전한 삶은 포기된 겁니다. 비슷한 일은 눈자루파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눈자루파리는 이렇게 두 눈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벌어져 있습니다. 암컷 눈자루파리들은 눈과 눈 사이가 더 넓은 수컷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수컷 눈자루파리들의 미간은 점점 더 넓어져 왔죠. 그 결과 비행의 효율이 낮아졌습니다. 돕슨은 만약 수컷 눈자루파리들이 어느 순간 다 함께 미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전체가 함께 더 행복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행의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상이 윤택해질 텐데 번식의 가능성은 이전과 똑같을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군비 경쟁과 번식 경쟁의 사례는 어쩐지 인간 사회와 비슷한 것 같아서 묘한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객관적으로 기술적 조건과 경제적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졌냐 했을 때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행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주관적인 만족에 달려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좋은 조건에 있어도 금방 그게 평범한 것처럼 느끼니까요. 각 시대의 행복도를 비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관념 자체가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행복 기준을 과거의 다른 사회에 들이밀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던 과거의 사회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럼 그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불행을 느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담담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감내하는 정신적 근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으면서도 현대의술의 도움으로 계속 고통스럽게 생명을 유지하는 현대인의 삶이 과연 지금보다 죽음이 조금 더 가까웠던 과거의 삶보다 더 행복한 걸까요? 저는 전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시대 안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찍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부자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10여 년간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상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함께 있습니다. 경제 전체는 발전하지만 계층 간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건 어쩌면 사회를 꾸려나가는 활동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개인적 만족에 집중하면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여행 일수는 지난 20년간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도 흔해졌죠.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고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게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와 함께 출산율은 떨어졌죠. 즉,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족 형성과 돌봄의 활동보다 자신 한 명의 삶에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됐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쩌면 미래는 더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그동안 발전했던 인프라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잘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사회가 점점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면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많은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인서울 대학교를 나오면 비교적 쉽게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대학생 수 자체가 적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대기업 취업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노 교수님은 20대에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서울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당시 한국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워낙 없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그 같은 자리에 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죠.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은 공부나 노력을 해도 보상이 예전만큼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생물학적 번식 경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전체 무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깎여나가죠. 인간은 개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온정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혹자는 비교에 목매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살라고 바랍니다. 물론 과한 비교는 피하는 게 좋죠. 하지만 비교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교가 없다면 도덕과 정의는 무너지고 사회 역시 붕괴할 겁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데 왜 처벌받지 않지? 저 사람은 남들에 비해 공동체에 덜 기여하는데 왜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누리지? 이런 비교에 기초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도덕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여건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죠. 남과 자신을 완전히 비교하지 않는 삶은 사회적 발전을 포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발전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스스로 벅차다고 느낄 정도로 노력을 해도 사회적 위치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운이 좋거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계속 신분 상승을 이루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사이의 군비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AI의 발전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AI가 발전해서 생산력이 증대돼도 그 산물이 열심히 노력하는 개인에게 충분히 분배되지 않는다면 개개인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꼰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답은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노력의 방향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저 사회 안에서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느라 이미 정해져 있는 자원을 차지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눈자루 파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죠. 사실 모두가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도전적인 사람이 많은 기회를 얻는 사회, 지혜로운 정치인이 명성을 얻는 사회.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아예 노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노력이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고시 합격하는 것,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걸 주로 뜻했습니다.
순전히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노력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죠. 하지만 이렇게 각자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생물학적 군비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비극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노력 개념에 사회적인 의미를 자주 결부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노력을 했느냐를 평가할 때 순전히 개인을 위해 노력했느냐 아니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했느냐에 따라 평가에 차등을 둬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우대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도 어차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상과학 만화와 영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상과학 콘텐츠를 보면서 과학자를 우러러보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 나중에 직업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 보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하죠. 하지만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인물에게 많은 관심과 명성을 집중시키는 문화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대-SNS 시대, 관심 경제의 시대입니다. 관심을 얻는 게 곧 돈이 되는 세상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기여를 한 인물에게 관심을 주면 그만큼 돈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